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역사 공부하고 싶어도 다 암기인데 어떻게 하냐. 운동 그런 네, 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실제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할 때 역사가 외울 게 적어서 사실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외울 게 적게 만들고 역사를 진짜 잘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역사의 스토리를 흐름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왜라고 질문해서 단순 암기의 비중을 줄이는 건데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 보시고 난 다음에 친구가 그거 무슨 내용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등장인물 시놉시스 펼쳐놓고 이게 뭐 몇 살에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었다 외워서 설명해 주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보통은 내용이 그냥 기억이 나서 술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가 딱 그렇습니다. 수학에는 스토리가 없을 수 있지만 역사에는 모두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오늘 배우는 내용도 남게 되실 거라고 제가 호언장담을 하고요. 그 왜라고 하는 질문도 진짜 중요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맨날 세종대왕을 공부하면 오늘은 내가 세종대왕이다고 생각하고서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가 수학 공식에는 감정이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인물에는 나랑 똑같은 인물이고 그 상황만 생각하면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흐름을 잡고 왜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왜? 알려주자고 아이들한테도 왜 알려주자고. 그랬냐? 제가 1타강에서 첫 번째 역사 수업이라 그래서 정말 주제 선정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고 친숙한 인물이면서도 새로운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위인을 뽑으라고 하면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위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님. 맞아요. 바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님 일대기 자체가 정말 스토리가 극적이에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이거 하나면 딱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언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황정호 씨가 표정이 되게 한결 편안해진 게 네네. 이순신 장군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당연히 저희 해군의 그 직속 선배님, 선배님이시고 명장이죠. 얼굴이 밝아지셨어. 저는 실제로 황충원 씨가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진짜 좋아하는 분이기도 했고 저 강철 부대는 거의 본방사수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해전의 역사라던가 전법이라던가 뭐 직위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해서 진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네네. 고개를 좀 드세요. 제발 고개를 좀 드세요. 그러면 동양에는 이순신, 영국에는 정말 유명한 장군으로 넬슨 제독이 있잖아요.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한국 와서 많이 듣게 됐어요 사실. 근데 넬슨 제독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약간 배우기 쉬웠어요.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하고 프랑스 그 위협에서 구한 진짜 영국 국민 영웅이고 이순신은 한국 뭐 일본 그 위협에서 구했고 또 런던 시내에 그 트라팔거 광장이라고 있는데 큰 탑에 넬슨 제독 그 동상이 있어요. 여기 광화문에 또 이순신 동상 있는 것처럼. 하고 최근 애들한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통영 가서 이순신 토했어요. 그래서 한산도 바다 앞에 가서 진짜 저기도 이순신 동상 있고 세병관 가서 약간 되게 옛날 그 나무 건물 있잖아요. 대박! 엄청 크다. TV나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생겼는데. 짜란. 헐 대박! 거북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쉽게 배우고 흥미 더 많이 가졌어요. 어머 세상에 한국인 아빠들도 다 안 하는 거를 세상에. 반성하게 되는데 못 가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 역사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네. 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사실 이 전쟁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웅을 뛰어넘어서 성웅으로 올라가셨던 전쟁, 다들 어떤 전쟁인지 아시나요? 임진왜란. 그렇죠. 오늘은 그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임진왜란은 각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아, 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요. 네. 일본에서는 블로쿠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블로쿠의 역. 구의 역. 블로쿠라고 하는 뜻이 이 블로쿠라고 하는 그 해의 시기에 일어났던 전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블로쿠의 역이라고 부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외. 일본의 저항에서 원조, 조선을 도왔다라고 하는 항해 원조 전쟁으로 부르는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세 나라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임진년에 누가 쳐들어온 걸 강조하는 거죠. 일본이 외놈들이 쳐들어서 난리를 부렸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쳐들어갔는지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크라고 하는 시기에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네 도와줬어.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딱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일본의 상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혹시 한 나라의 군사력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약간 위태위태할 때 아니에요?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나라가 위태. 오히려 안정적일 때가 더 안정적일 때 평화를 오히려 저는 반대로. 부유했을 때? 진짜 답이 중구난방이라 제가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사실 전시에 가장 강하겠죠. 전쟁 중에는 서로 간에 합도 맞춰보고 제일 강할 때니까. 군사력이. 일본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100년 동안이나 이 싸우게 되는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전국시대를 생국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전국시대 100년 동안 전개가 되던 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1590년에 통일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민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지배자인 관백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노비에서 시작해서 거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던 거죠.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손금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좋아요. 손금 중에 출세선이 있어요. 출세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손바닥 아래서부터 이 손바닥 맨 위에 손가락 끝까지 뚫고 올라가는 이 상승선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손금에는 이 출세선이 있습니다. 아, 우리도 있나 봐봐. 우리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가운데 쭉. 이렇게 지금 길 텄잖아, 길 텄잖아. 여기부터 끝에까지 출세선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머나. 근데 사실 이 출세선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손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칼로 손금을 그어서 만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야심이 사실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러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을 벌였는가? 사실 전쟁이 갓 끝난 상황인데 왜 다시 전쟁을 일으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채를 보면 당시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황금 부채예요. 이 황금 부채를 보면 일본이랑 중국을 대등한 크기로 그린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표현한 거를 볼 수가 있죠. 너무 작게 그렸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점으로 이렇게 침략할 곳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를 보면 조선을 건너서 중국을 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 내부의 불만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부적인 불만이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 전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근데 딱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돼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1592년입니다. 딱 이거 몇 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었죠? 200년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0년 동안 임진왜란처럼 이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도 뭐 군사훈련 해야 되나? 당연히 평화 상태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도 좀 일본 낌새가 시원찮은데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을 했어요. 통신사를. 그런데 사절단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너무 갈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사 황은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길은 그 몸집이 작고 용모는 힘이 보잘것없었사오나 그 안광 하나만은 실로 형용하여 담력과 지략이 겸비하였다고 보았사옵고 그자의 하는 말이나 답서는 허세가 아니라고 보았사옵니다. 부사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쥐상이다. 겁이 많아서 전쟁 못 일으킨다. 신이 처음 수기를 보았을 때는 잔나비를 보는 듯하였사옵니다. 그 교활함이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사온데 그가 명을 친다는 것이 어찌 허세가 아니겠사옵니까? 근데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는 좀 안일하게 받아들여서 김성일의 의견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랬을까요? 나였어도 그 일어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속이 편하고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죠 뭐. 맞아요. 저도 이거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 정도의 침략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준비를 정말 치밀하게 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스파이도 굉장히 많이 보냈었고 부대별로 조선어가 가능한 사람을 140여 명씩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파악을 한 상황이었죠.